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고 통장에 현금도 좀 있고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한 채쯤 있으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거의 신앙처럼 믿었습니다. 청주 복대동에 상가주택 한 채, 오창에 작은 오피스텔 두 칸, 통장에 묶어둔 예금까지. 남들이 보기엔 저 정태복, 정말 노후 준비 잘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 주변에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편하게? 나는 이미 이긴 인생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 61번째 생일날 저녁, 저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미역국 한 그릇을 데워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고 축하 문자라고 온 건 카드사 자동 알림이랑 통신사 쿠폰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유일한 연락은 이것이었죠. 아버지, 이번 달 이자일이 겹쳐서 그런데 500만 원만 먼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나를 지켜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요. 저는 원래 보일러 설치 기사였습니다. 겨울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여름엔 에어컨 배관일까지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남의 집 주방 바닥에 무릎 꿇고 배관 연결하고 지하실 물꼬인데 들어가 보일러 뜯고 옥상 올라가 배기통 바꾸다 손등이 다 까져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돈 때문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정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아끼려고 방 한 칸에서 식구 넷이 웅크리고 잤고 장판 밑으로 냉기가 올라와 발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보일러 돌아가는 따뜻한 바닥을 처음 밟았는데 그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커서 절대 남의 눈치 보는 가난한 인간으로 안 살겠다고.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한 뒤부터 거의 병적으로 아꼈습니다. 나사 한 개, 패킹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도 빚지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기사들이 점심시간에 제육볶음 시켜 먹을 때 저는 늘 가장 싼 백반만 골랐습니다. 누가 형님, 오늘은 제가 낼게요 하면 고맙다 하기보다 속으로 계산부터 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얼마나 써야 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사람들은 저를 태복 계산기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확하고 허튼 돈 안 쓰고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저는 그게 똑똑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저와 달랐습니다. 아내는 사람 정을 참 좋아했어요. 명절만 되면 옆집에 전이라도 조금 나눠주자 했고 같이 일하던 후배 딸이 대학 붙었다고 봉투 하나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인상을 썼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손이 커? 그렇게 조금씩 새는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되는 거야. 여보, 다 큰 돈 만들자고 사람 다 끊고 살 순 없잖아요. 사람이 밥 먹여줘? 결국 남는 건 통장 숫자야. 그 말 저는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58배 청주 복대동 상가주택을 샀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1층엔 작은 상가, 2층과 3층은 임대, 저는 다른 데서 살다가 월세만 받았습니다. 거기서 재미를 본 뒤 오창에 오피스텔도 2칸 더 샀죠. 매달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몸으로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다. 저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허리를 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말투가 달라졌고 친척들 앞에서도 괜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누가 요즘 경기 힘들다고 하면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준비를 못했으니 저러지. 나는 다 생각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돈이 늘어나자 제 삶이 넉넉해진 게 아니라 체면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옷도 예전보다 비싼 걸 입어야 했고 차도 바꿔야 했고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재산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제가 더 커 보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밥 한 끼도 쉽게 못 먹겠더군요. 예전 친구들과 허름한 국밥집에 가자니 제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좋은데 가자니 돈 쓰는 게 아까웠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끊고 모임이 있으면 건물 볼 일 있다고 빠졌습니다. 사실 볼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 민호는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장가를 꽤 번듯한 집안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장인어른이 교수래. 며느리가 영어 유치원 교사 출신이래. 남들 앞에서 그런 말 할 때마다 괜히 제가 성공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무리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 보태라고 1억 2천을 줬고 혼수니 예단이니 말 안 나가게 하려고 없는 체면 다 세웠습니다. 아내는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에서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니에요? 자식 결혼 한 번인데 남들 보기에 초라하면 되겠어? 남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부모 체면이 곧 자식 체면이야.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말입니다. 자식 체면 세워주겠다고 부모 노후를 갉아먹는 짓을 그렇게 당당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 뒤부터 아들은 틈만 나면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요. 아버지, 사업은 아니고 투자 개념입니다. 아버지, 서울은 원래 다 이 정도 들어가요. 저도 처음엔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 번 문을 열어주니까 끝이 없더군요. 차 할부, 이사 비용, 아이 태어나면 조리원, 어린이집, 영어학원. 돈이란 게 무서운 게요. 큰돈 한 번 나갈 때보다 당연하다는 얼굴로 반복해서 손 벌릴 때 사람이 더 무너집니다. 아내는 늘 중간에서 저를 달랬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힘들 때 도와줘야지 언제 도와줘요. 그래도 당신 건강부터 챙겨요. 그런데 저는 건강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혈압약도 띄엄띄엄 먹었고 허리 MRI 찍자는 말도 몇 년째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는 하루가 아까웠거든요. 하루 쉬면 기사일 또 밀리고 세입자 민원도 처리 못하고 월세 관리도 꼬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 몸도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자꾸 붓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찬다고 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 깬다고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이 먹어서 그래. 며칠 쉬면 괜찮아져. 병원 가서 검사하면 다 돈이야. 큰일 아니면 괜히 겁만 먹지 말고.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상가주택 2층 세입자가 보일러가 안 된다고 새벽부터 난리를 쳤고 오피스텔 한 칸은 공실이 나서 부동산에 계속 전화해야 했습니다. 머리는 복잡하고 짜증은 늘어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부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더군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밥 잘 챙겨 먹으라니까. 여보, 내일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내일? 내일은 안 돼. 3층 누수기사 오기로 했잖아. 아내는 그 말 듣고 더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하고 웃더군요. 그 웃음이 그렇게 힘없는 줄 왜 저는 그때 못 봤을까요? 그리고 사흘 뒤 아내는 욕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 아내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졌고 손에서 수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서도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렇게 갑자기? 우리 순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저녁 먹고 TV 봤는데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그 말이 칼처럼 박히더군요. 내가 미루지만 않았어도. 내가 병원 하루쯤 같이 가줬더라면. 내가 세입자 전화보다 아내 숨소리를 먼저 들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늘 늦게 오죠. 아내는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오른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전엔 사소한 일에도 웃던 사람이 병실 창가만 오래 바라보더군요. 그때부터 저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고 월세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돈도 커졌습니다. 간병비, 재활치료비, 약값, 검사비, 교통비, 거기에 건물 수리비, 관리비, 공실 부담,
재산 때문에 높아진 건강보험료까지. 매달 월세 280이 들어온다 해도 손에 남는 건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더 비참한 건 그렇게 돈이 돌고 있는데도 저는 점점 가난한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게 꼭 통장 잔고가 적다는 뜻은 아니더군요. 쓸 곳은 많은데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상태, 그게 진짜 사람을 말립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휴대폰 계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약값이 얼마고, 공실 한 달 더 나면 얼마나 비고, 아들한테 빌려준 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저는 옆에서 숫자만 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런 말씀 죄송한데 차라리 상가 한 채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처음엔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는 말이 이랬습니다. 정리하실 거면 저희가 먼저 일부 받아서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게 전체적으로 이득일 수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가 바로 옆 병실에 누워 있는데 자식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치료가 아니라 갈아타기라니요.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는 듯,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는 듯 아주 현실적이라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 앉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만든 걸까? 집이냐, 재산이냐, 아니면 계산만 남은 가족이냐. 아내는 자다 깨다 하면서 제 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주자 작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괜찮아지면 그냥 작은 데 가서 살면 안 돼요? 작은 데? 당신도 나도 너무 힘들어 보여. 그 한마디를 듣는데 가슴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아픈 와중에도 제 체면이 아니라 제 얼굴빛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퇴원한 뒤 저는 처음으로 집안을 제대로 둘러봤습니다. 비싼 소파, 반짝이는 식탁, 장식용 그림, 거의 쓰지도 않는 와인잔 세트. 겉보기엔 잘 사는 집 같았지만 집안에는 생활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웃음도, 이웃 발걸음도, 손주들 뛰는 소리도 없었죠. 있어도 울리는 건 세입자 전화벨과 자동이체 알림 소리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칠 뒤 아내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엔 병원 예약 날짜나 약 복용 시간이 아니라 제가 외면했던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집 정숙 씨 마이너스 김치 가져다 줌. 3층 미용실 사장 마이너스 퇴원하면 같이 차 마시자고 함. 예전 기사 동생 상훈 마이너스 형님 요즘 안 보이신다고 걱정함. 그리고 마지막 장엔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복 씨는 돈 걱정만 덜면 참 따뜻한 사람인데 자꾸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아 속상하다. 저는 그 수첩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는데 저를 원망하기보다 끝까지 이해하려고 했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숫자보다 뒤에 놓고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제 61번째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재활 때문에 처형 집에 며칠가 있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누가 찾아오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내외, 예전 동료, 동창 누구라도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냄비에 남아있던 미역국을 데우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잠깐 설렜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자산관리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냐고 노후 절세 플랜이 있다더군요. 그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풀렸습니다. 월세 280만 원, 건물 한 채, 오피스텔 2칸.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한가운데 서 있는데 정작 생일 저녁에 저를 찾는 사람이 보험 설계사 한 명뿐이라니. 그날 저는 미역국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태복, 너 진짜 잘 산 거 맞냐? 다음 주 저는 오랜만에 예전 기사 동생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뜸했는데도 그 녀석은 반갑게 받더군요. 형님, 살아계셨네. 연락 좀 하고 사시지.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서럽던지. 상훈이를 만나 허름한 해장국집에 앉았는데 저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다 털어놨습니다. 아내 얘기, 아들 얘기, 돈 얘기, 무너진 마음까지요. 상훈이는 묵묵히 듣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벽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벽 안에 형님 혼자 남은 거고. 그 말이 이상하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누가 제 속을 제대로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나가 아니라 얼마를 덜 움켜쥐면 사람답게 살 수 있나를 처음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오피스텔 2칸 중 1칸을 팔고 상가주택도 일부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난리가 났죠. 아버지, 지금 파시면 손해예요. 조금만 더 두면 가치가 오르는데 왜 그러세요? 나중에 상속 계획도 다 꼬이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지금을 다 놓쳤다. 이제 내 돈은 내 생활과 내 엄마 치료에 먼저 쓸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급한 돈이 있으면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서운해했고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불안해서 먼저 돈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노후를 자식 눈치가 아니라 제 기준으로 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큰 집을 정리하고 병원 가까운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운그레이드라고 할지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 집에 들어가던 날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관리비 걱정이 줄었고 공실 스트레스가 줄었고 밤중에 세입자 전화에 벌떡 일어날 일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식탁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큰 집에선 서로 멀리 앉아 있었는데 작은 집에선 눈만 들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재활 끝나고 집에 와서는 베란다에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저는 물 주는 걸 도왔습니다. 가끔 병원 가는 날이면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국밥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걸 시간 낭비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한 그릇이 하루를 살게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동네 무료 수리 봉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점검, 수도꼭지 교체, 오래된 문고리 손봐주는 일. 예전 같으면 출장비부터 따졌을 일들인데 이상하게 돈 한 푼 안 받고 해드릴 때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월세 문자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움켜쥐던 돈이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사람 말 한마디가 채워준다는 걸요. 물론 지금도 아들과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가끔 서운한 말이 오가고 돈 얘기가 나오면 서로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먼저 겁먹고 지갑을 열진 않습니다. 사랑과 돈의 경계가 흐려지면 결국 둘 다 망가진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여러분, 저는 한때 건물 열쇠를 주렁주렁 들고 다니는 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열쇠 소리가 그렇게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문을 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을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체면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게 되고 자존심 때문에 가족에게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가난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누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몸값을 아끼지 마십시오. 병원비 아까워 검사 미루고 약 줄이고 통증 참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큰 후회를 비싸게 사는 겁니다. 둘째, 자산보다 현금 흐름과 인간관계를 함께 보십시오. 겉으로 번듯한 건물보다 내가 아플 때 전화할 사람 두셋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 경조사 한 번. 그 돈이 아깝다고 피하면 결국 늙어서 외로움이 이자로 붙습니다. 셋째, 자식 사랑과 자식 지원을 같은 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노후를 무너뜨릴 만큼 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 손에 선택권이 남아 있어야 관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늦게 챙겨지는 집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세입자 보일러는 새벽에도 고쳐줬으면서 아내의 병원 같이 가줄래요? 라는 말은 며칠 뒤로 미뤘습니다. 그 후에는 평생 갑니다. 지금 제 월세는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자산 규모도 작아졌고 누가 보면 제가 후퇴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합니다. 저녁이 되면 같이 국밥 먹자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고 아내랑 오늘 상추 얼마나 컸는지 이야기할 수 있고 잠들기 전에 숫자 대신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평생 더 가져야 안심될 줄 알았는데 조금 내려놓고 나서야 마음이 안심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바짝 마른 분 계신가요? 통장 잔고는 있는데 웃을 일이 없고, 집은 큰데 대화가 없고, 자식은 있는데 기대면 더 서러운 분들 말입니다. 그러시다면 오늘만큼은 숫자 말고 사람을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래 미뤄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배우자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병원 예약도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는 미안해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 말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모두를 덜 망가뜨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 정태복, 예전엔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요즘 제가 가장 기다리는 건 토요일 점심입니다. 봉사 끝나고 동네 사람들과 허름한 식당에 앉아 뜨거운 국물 앞에 두고 별 얘기 아닌 걸로 웃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 자리엔 투자 이야기 없고 상속 계산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같이 버틴 사람들만 있죠.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건 월세 금액이 아니라 내 이름을 반갑게 불러주는 사람의 수라는 걸요. 여러분의 노후는 저의 예전처럼 번듯하기만 한 빈집이 아니라 말소리와 웃음이 남아있는 따뜻한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